그때 우리 HBM3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HBM3가 안 되니까 HBM3로 뭔가 3E로 뭔가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HBM3E가 안 되니까 지금 HBM4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HBM3E는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뭔가 주도권을 갖긴 쉽지 않다. AI 서밋 행사에서 젠슨 왕이 와서 HBM4 제품을 6개월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HBM4는 차세대 루빈 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빈 칩에 들어간 HBM4는 이미 SK하이닉스 향으로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면 다시 또 삼성전자는 HBM4가 안 되니까 HBM4E 쪽으로 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먹이 되는 상황이다. 네. 답답한 상황이다. 네, 이 상황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연말 임원 인사를 어제자로 단행했습니다.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은 유임됐고요. 메모리 사업부는 대표이사 직할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도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삼성전자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뭐 반도체 사업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 공통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건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주도권을 내줬고 또 파운드리 수율 문제도 고전하고 있고 핵심 사업부 수장 모두 교체하고 대표이사 체제까지 개편하는 그런 초강도 쇄신에 나섰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전영현 DS 부문장이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인 상황이 됐고요. 일단 이제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다.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이제 의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제 미주 총괄 하시던 분이 이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게 됐는데 일단 이제 지금 파운드리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일단 팹리스 고객 유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팹리스 고객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 빅테크들이란 말이죠. 네, 미국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쪽을 이제 좀 뭔가 영업할 수 있는 한진만 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해서 삼성전자 HBM 샘플 제품에 젠슨 왕이 사인해줬는데 그거 SNS에 올렸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 그 영업 네트워크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이라는 이제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운드리는 그 영업하고 또 공정 기술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정 쪽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CTO 사장직을 새로 신설했는데 남서구 사장을 이제 여기 내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지원 TF 같은 경우도 이번에 꽤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지금 그 어떤 사법 이슈가 또 다시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요게 아무래도 좀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뭐 변화를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호 부회장 유임은 뭐 예상했던 게 이제 반반 정도인데 결국 유임이 됐고 이 체제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쨌건 DS 부문의 핵심인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게 이제 파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영현 반도체 부문 부회장에게 이 DS 부문 산하 메모리 사업부장가 맡긴 거는 그만큼 메모리 초격차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 미션을 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절박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초격차라고 했잖아요. 원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한 세대나 두 세대 기술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디램에서 선단 공정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한 세대 뒤처지는 상황이고요. 기술이 오히려 역전이 돼버렸죠. 1A라고 하는 14나노 공정에서 약간 기술 역전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항상 초격차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익을 냈는데 경쟁사들은 적자를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한 20%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딱 그냥 똔똔을 딱 그냥 BEP를 하면 삼성은 20%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삼성이 마음먹고 치킨 게임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낸드 플래시조차도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확실한 수요처가 두 개로 볼 수 있거든요. 네. D램은 HBM 쪽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 서버양 엔터프라이즈 SSD 있잖아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쪽이 제일 그래도 수요가 확실한데 그 두 개를 지금 뭔가 굉장히 리딩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왕좌의 자리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때 뺏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원히 바뀔 것 같지는 등수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이 양사의 반도체 실적이라든가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원래 그 D램 쪽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뭐 또 D램 업체가 뭐 수십 개 있었는데 정말 그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매년 회사들 그 퇴출시키면서 그렇죠. 그 치킨 게임의 승자가 삼성전자였는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D램하고 낸드 쪽에서는 당연한 1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뭐 권오현 부회장의 초고격차라는 책도 그때 나왔었던 예.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그 사이에 메모리는 잘하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이제 발굴해 보자. 그런 거죠.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역량이나 리소스들이 좀 분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등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직도 관료화되고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조직 내 어떤 그런 그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이제 항상 2등,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고객 어떤 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예. 그게 이제 어쨌든 HBM이라는 게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터졌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뭔가 시장 변화에 뭔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하게 항상 이제 위기 의식이 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질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사실 기존 메모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기존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범용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옷 사러 가면 뭐 100 사이즈, 105 사이즈, 110 사이즈 딱 그대로 잘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HBM이라는 건 그냥 맞춤복이에요. 맞춤형이죠. 네, 그러니까 딱 고객이 왔을 때 저는 어깨가 좀 넓어서 이거 좀 넓혀주시고 허리를 이렇게 좀 가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그 가게 가면 이거 우리가 잘 만드니까 그냥 우리가 주는 거 입으세요. 라는 그렇죠. 반응이면 예. 하이닉스는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해볼게요. 그게 이제 결국 HBM이거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 AI 혁명을 맞으면서 이게 기존의 커머디티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문형 제품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AI 큰손 엔비디아향 이 5세대 HBM3 품질 테스트, 이 퀄 테스트 통과가 시급해요. 네. 근데 원래 이 3분기에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4분기가 다 가고 있는데도 소식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타개하려면 뭐 5세대가 아니고 6세대 HBM4에서 이 판뒤집기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단계 앞서가서 이미 늦었으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납부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앵커님하고 한 1년 동안 이게 이 매달 얘기를 계속 하고 했어요.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 HBM3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HBM3가 안 되니까 HBM3로 뭔가 3E로 뭔가 맞아요.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었고 HBM3가 안 되니까 지금 HBM4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HBM3E는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뭔가 주도권을 갖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 뭐 후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후발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젠슨 왕하고 미팅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AI 서밋 행사에서 그렇죠. 젠슨 왕이 와서 HBM4 제품을 6개월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그냥 빈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HBM4는 차세대 칩, 지금 블랙웰 말고 차세대 루빈 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빈 칩에 들어가는 HBM4는 이미 메모리 프로토콜 그 표준은 SK하이닉스 향으로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기 힘들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삼성전자는 HBM4가 안 되니까 HBM4E 쪽으로 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답답한 상황이다. 네. 이 상황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 반도체법이 다시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일단 새 정부에서는 반도체법을 좀 바꿀 손을 볼 것 같으니까 반도체주가 이제 주가가 이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바이든 맞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제 성정을 해서 주기로 한 기업 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근데 보조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직.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새 정부로 넘어가면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못 보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받는 걸 뭐 진짜로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기업들에는 영향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칩스법하고 IRA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핵심 공약이죠. 네, 핵심 공약 두 가지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뒤집고 싶은 걸 거잖아요. 그렇겠군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장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가장 공감해서 열심히 했던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 우리 네. 기업들이거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뭐 100조 이상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예.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후불제예요. 이미 먼저 투자해놓고 이게 최대 40%까지 이제 페이백을 받는 그렇죠. 장려금융대로 하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후불제인데 지금 임기 끝날 때까지 빨리 사인 안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텔을 최근에 받았다는 이야기 나왔고 TSMC는 사인 해줬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한 달 내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그 보조금 축소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보조금이 축소될 것까지는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장악해버리는 그러니까요. 레드 스윕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의 이제 보조금 축소까지는 이제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수준으로 뭔가 보조금이 깎인다 그러면 이게 또 주가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마조마한 한 달을 보내게 생겼어요. 일본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난 22일이죠. 일본이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0조 엔 투자하겠다. 예, 91조 원 정도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 라피더스가 이제 펀드리 업체 보니까 유니온 그러니까 연합체 같은데 라피더스가 2027년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도록 추가 출자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라피더스가 주축이 돼서 일본 반도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좀 경계심을 일으킬 만한 뉴스인데 라피더스 주축 이 시스템이 어떤 구조인지 좀 알려주세요. 좀. 일단 이제 그 원래 일본이 90년대 그 반도체 최강국이었잖아요. 앞서갔죠. 네, 최고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제 플라자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일본 반도체가 망가진 거고요. 예. 그 뒤로 이제 일본 반도체는 거의 뭐 그때 이후로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첨단 공정이나 이제 엔지니어들을 거의 양성을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일본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게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 같은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이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반도체 기술 다시 해야겠다. 이게 이제 사실 지정학적인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 미중 반도체 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역이 쟁점이 됐다가 이제 기술 전쟁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기술 혁명, AI 혁명이 되면서 또 여기서 또 한번 기회가 생겼던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해 보자라는 게 이제 라피더스고요. 이제 일본의 이제 뭐 도요타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그리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대서 이제 해보자라는 건데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요. 네 어쨌든 이 기술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IB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미국 정부를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네요.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 AI 혁명이라는 이 변수에서 가장 잘 대응한 국가가 대만하고 일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90년대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그렇죠. 뭐 2010년대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80년대 사실 PC 혁명도 우리가 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거기서 사실 잘해서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된 거예요. 예. 네. 근데 AI 혁명이 우리가 이제 진짜 선진국으로 붙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인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아쉬웠던 상황이죠. 삼성전자 인사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좀 잘 해줘야 삼성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적인 산업상 이게 기술력이 SK 하이닉스뿐 아니고 삼성전자도 발돋움해야지 이제 국외 경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한국 지금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의 90년대에 반도체 산업이 쇠퇴했던 거 거의 궤를 같이 한다. 비슷한 현상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뭐 저가 공세 나서면서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차세대 반도체를 갖고 있는 HBM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하고 AI 반도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회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동의하고요. 우리나라 K 반도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종합적인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이번 AI 혁명이 사실 2022년 11월에 챗GPT가 공개되면서 AI 혁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새로운 기회가 온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LLM이라고 하는 라지 네.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4개밖에 없거든요. 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게 기회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거의 진전을 못했어요. 특히나 뭐 네이버가 사실 LLM 모델, 뭐 우리도 한국어 기반의 챗GPT 같은 거를 네이버가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사실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군비 경쟁하듯이 사모으냐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SK AI 서밋 행사에서 SK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내 호퍼 있잖아요. 엔비디아 최신 칩 다 끌어모아도 2,000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장은 제가 보기엔 좀 오버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10,000장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10,000장도요. 이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적어도 이런 파운데이션 AI 모델 하나 하려면 AI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 GPU들을 병렬로 해서 네. 클러스터 꾸리는 게 최소 10만 장은 필요하거든요. 턱도 없군요. 완전이라고 턱도 해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기업 차원에서 안 되면 정부에서 뭘까 움직여서 그렇죠. 엔비디아를 졸라서라도 어떻게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그리고 상황이네요. SK 그룹 통해서 좀 부탁하면 그래가지고 뭔가 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AI 쪽 엔지니어들 굉장히 좋아요. 풀이. 근데 빅테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가 지금 완전히 그냥 제대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정말 힘든데도 밀어주고 있고 그렇죠. 마이크론이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사실 마이크론이 최근에 우리나라 HBM 인력들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답답한 상황이 SK 하이닉스가 HBM에 공급을 하는 공급업체고 그다음에 인력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천 기술도 있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국가 정책과 여러 가지 수급이 안 맞아서 지금 작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진단을 이거 누가 좀 책임을 지고 누가 핸들링하고 누가 설계를 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일단 뭐 다 같이 힘을 모아오면 제일 좋은 건데요. 힘을 어떻게 모으냐고 도대체. 그렇죠. 이게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우리 또 자본 시장이 잘 돼야 되는데요. 우리 주식 시장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면 이게 유통 시장이 이러면 결국 벤처 생태계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보다 더 위치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좀 선도 국가로 자리를 잡고 AI 반도체 이 기회 말씀하셨던 이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를 좀 확실하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주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연합뉴스에서 많은 공론화를 해주면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많이 보고 뭐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종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혁명에서 사실 정보통신산업부라는
부서를 만들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깔았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AI 관련해서 그게 없냐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왜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계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네. 컨트롤 타워가 네. 없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보다 진짜 회복해서 네.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제는 개별 국가 그 기업 차원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반도체는 이제 국가 대항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본처럼 만약에 네. 쇠퇴하게 된다면 90년대 이후 30년 이상을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은 빠져 있었어요. 그걸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AI에서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진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3%입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 반도체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네. 국민소득 3만 불도 네. 유지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대만의 1인당 국민 GDP가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12월 이제 한 달, 올해는 한 달 남았는데 네. 체크해야 될 반도체 업종의 네. 이슈들, 뭐 연초까지도 이어질 이슈들도 좋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소비 시즌에 그렇죠. PC하고 스마트폰 같은 내구 소비재가 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특히나 그 레거시 쪽, 커머디티 쪽 재고가 굉장히 악성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 재고가 쌓이면 주문이 더 안 들어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완제품이나 이런 쪽 재고를 좀 밀어내야지.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유통이나 완제품 쪽에서 이제 반도체 재고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예. 그럼 내년 상반기에 이게 또 다시 그 재구매 이런 수요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이제 디펜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버 쪽도 여전히 수요가 좋긴 한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이 어떻게 되는지, 블랙웰이 이번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뭐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발열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설계 결함이 있고 뭐 발열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출하 동향들. 어제 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가이던스를 굉장히 약하게 줬거든요. 다음 분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단기적인 그냥 문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삼성전자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동향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 해주시고 또 좋은 얘기 다음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